감동적이고 속이 시원한 사연들을 소개하는 사연 다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잠이 줄어든 탓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더 이상 잠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새벽이 오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집안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지는 시간. 저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가스렌지 불을 켜자 푸른 불꽃이 소리를 내며 살아났습니다. 그래, 시작이군.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먼저 조기를 손질했습니다. 비린내가 코끝에 확 끼쳤지만 제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내장을 빼내고 소금을 살살 뿌려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이어서 고사리와 시금치를 삶아내고 콩나물을 무쳐내고 탕 끓일 냄비에 멸치를 올렸습니다. 김이 부엌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제 얼굴도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손목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당겼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제 몸이 제일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에휴,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속으로 한숨을 내뱉었지만 곧장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 제사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그때였습니다.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 소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아직 덜 깬 눈빛, 얼굴에 가득한 피곤함. 그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순간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저에도 직장 다니고 집안일하고 어린 손주까지 챙기느라 고생일 텐데. 하지만 제 입에서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능적으로 먼저 튀어나온 건 차가운 지시였습니다. 소연아, 저 무 좀 채 썰어놔라. 그리고 전 부칠 준비도 해라.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무를 꺼내 들었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는데 그 아이 눈가에 드리운 피곤한 그림자가 제 눈에도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애가 힘든 건 알지. 그런데 나는 왜 그걸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하지? 저는 늘 어른답게 엄하게 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른은 무너진 모습을 보여선 안 되고 며느리를 따뜻하게만 대하면 버릇을 잘못 들이는 거라 여겼습니다. 그래야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저도 며느리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20살 갓 넘겨 시집 왔을 때 저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겪는 일 한번 주시면서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 말은 마치 주술처럼 제 귓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손끝이 갈라져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위로 한마디는커녕 당연한 듯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묻지 않는 거지? 그런데도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훔치고 손등에 생긴 화상 자국을 소매로 가리고 다시 전을 붙여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시어머니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저는 제 시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제 며느리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굴고 있었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소연이가 얼마나 고단한지. 퇴근 후 아이 데리고 집안일까지. 거기에 명절만 되면 이 집으로 와서 몇 시간씩 서서 전을 부치는 일이 얼마나 벅찬지. 그런데도 제 입에서는 고생 많다, 수고했다 하는 말이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제 약점이자 상처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자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위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더군요. 내가 받은 게 없으니 줄 줄도 모르는구나. 그 생각에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거실 쪽에서 TV 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추석 특집 예능이었는지 사람들 웃음소리가 커다란 스피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그 소리가 하나도 즐겁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아들 민호가 보였습니다. 한쪽 다리는 아무렇게나 걸쳐 올리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일 뿐 집안 환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제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놈이 명절 아침부터 제 아내는 부엌에서 허리 휘두르 일하는데 본인은 소파에 드러누워 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내가 대체 뭘 잘못 가르친 거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야, 좀 나와서 제사 음식이라도 옮겨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도 들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휴대폰 화면에 눈을 고정시킨 채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제 이마에 핏줄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있는 소연의 모습과 겹쳐지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놈은 왜 당연한 듯 누워있냐. 며느리 혼자 다 떠안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건가? 그때 제 시선이 소연에게로 갔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칼을 도마에 올려놓고 무를 썰고 있었는데 그 작은 어깨가 순간 움츠러드는 게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눈매가 살짝 흔들리며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또 나 혼자 해야지. 이번에도.
그 미묘한 표정 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과거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집 와서 부엌에서 홀로 분주히 일하던 그 시절, 제 남편은 거실에 앉아 담배만 피워대며 신문을 넘기고 있었죠. 그때 느꼈던 서러움, 억울함, 그리고 혼자만 고생한다는 외로움이 소연의 얼굴에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지금 나처럼 느끼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도 나는 왜 따뜻하게 말을 못하고 자꾸 명령조로만 말하는 걸까? 왜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거냐? 부어가는 기름 냄새와 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겁게 짓누르는 건 말하지 못한 마음의 공기였습니다. 소연은 도마 위에 물을 얇게 썰면서도 칼끝이 자꾸만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힘이 빠진 손길이 그대로 마음의 무게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국자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아들에게 화가 나면서도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끝내 수고 많다, 내가 도울게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부엌을 오가며 음식들을 챙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소연의 어깨가 움찔하는 걸 보자 가슴이 턱 막히듯 아파왔습니다. 저 애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참고 있는 거겠지. 내가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냐? 그 순간 부엌과 거실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발자국이었지만 저는 그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멀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아들 녀석은 눈치도 없고 며느리는 저렇게 지쳐 있는데 나는 왜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지? 내가 지금이라도 다른 말을 건네면 되는데 왜 자꾸 목이 막히는 걸까? 저는 소연에게 조심해라 라며 잔소리 같은 말을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을 부치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소연이 손등을 움찔했을 때도 위로보다 먼저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부어가는 뜨거운 기름 냄새와 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보다 더 답답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고생 많다. 그 단순한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저는 그게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도마 위에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접시마다 음식이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부엌 공기엔 뭔가 짓누르는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소연은 말없이 손을 움직였고 저는 그 옆에서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둘 다 힘들었지만 서로를 향해 따뜻한 한마디는 끝내 내뱉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명절인가? 이게 제사인가? 모두가 고생만 하고 아무도 웃지 못하는데 대체 나는 왜 이걸 붙잡고 있는 걸까? 그날 부엌에서 흘러나온 냄비 김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제 마음속 오래된 한숨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은 곧 폭풍처럼 터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가득한 부엌은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솥에서 끓는 탕은 마치 제 속마음처럼 부글부글 요동쳤습니다. 한쪽에서는 전 부치는 소리가 치직 하고 이어졌고 그 소리 속에 소연의 손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떨어지던 칼소리도 어느 순간부터 느려지고 끊겼습니다. 도마 위에 얇게 썰린 무 조각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 위로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힘이 빠진 사람의 숨처럼 흐릿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모른 척하려 애썼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뱉어지는 순간 소연의 어깨가 또 움츠러들까봐 저는 꾹 참았습니다. 손에 든 국자를 허공에서 돌리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칙! 뜨거운 기름이 튀어올랐고 소연의 손등에 빨간 자국이 선명히 번졌습니다. 소연이 앗! 하고 짧게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수건으로 손등을 쓱 닦아냈습니다. 그 억지 웃음, 저는 그걸 보고 도리어 더 가슴이 저렸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괜찮냐? 얼른 약부터 바르자 하고 손을 잡아야 했는데 제 입에서 피어나온 건 또다시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조심 좀 하지 왜 그렇게 덤벙대니? 그 말이 부엌한 공기를 칼날처럼 베었습니다. 순간 소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입술이 탁 맞물렸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피곤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덮쳐 내려앉은 게 보였습니다. 소연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마 위에 칼날이 부딪히는 짤깍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전을 뒤집던 주걱도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철판 위에 주걱이 덩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 안의 모든 소리를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 후 소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꼼짝도 안 했습니다. 부엌 안은 갑자기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탕 끓는 소리, 기름 튀는 소리, 거실에서 들려오던 TV 소리까지 제 귀엔 전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흐릿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호흡만 들었습니다.
거칠게 오르내리는 숨,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또 내가 해버렸구나. 따뜻한 말 대신 날카로운 말로 그 아이를 찔러버렸구나. 후회가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괜찮냐 하는 말 한마디면 됐던 텐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걸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래전 제 젊은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살 갓 시집 왔을 때 명절 아침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끓는 기름 앞에서 하루 종일 전을 부쳤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터져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름에 데었을 때 제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조심 좀 사지 왜 그렇게 덤벙대니?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소연의 굳은 표정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과거를 그 아이에게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요. 소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수천 마디의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힘들어요. 왜 저만 이래야 하나요? 저는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에요. 저는 그 숨겨진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소연에게 다가가 미안하다, 괜찮냐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굳은 돌덩이처럼 제 입술은 굳어버렸습니다. 부엌 문턱 너머에서 거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제 등을 세게 떠밀었습니다. 내 며느리만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아들은 왜 저 모양이냐? 그리고 나는 왜 이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냐? 제 속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칼도 주걱도 내려놓은 채. 작은 어깨가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고인 게 분명했지만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고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낯설었던 건 제 며느리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걸 처음이었기 때문이고, 익숙했던 건 그 표정과 자세가 제 지난 날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엌이 뜨거운 게 아니라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숨을 들이쉴수록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더는 이런 침묵이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걸.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괜찮냐는 말, 수고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흔한 세 마디가 제 목구멍에서 돌덩이처럼 걸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탕 끓는 소리, 기름 치직거리는 소리조차 그 정적을 메워주지 못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 과거의 울음소리와 소연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겹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TV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듯 모든 것이 먹먹하고 흐릿했습니다. 부엌 안에는 단 하나, 소연의 거칠어진 숨소리만이 생생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짧고 얕았지만 이내 길고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울음이 목구멍 안에서 터져 나오려는 것처럼 억눌린 감정이 그 작은 숨결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부엌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솥에서 끓던 탕의 부글거림조차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도 거실에서 아이들 깔깔대는 소리도 모두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거실에서 눈치를 보던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라 전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께 싶었는데 오늘은 더는 못 참겠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는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툭 하고 싱크대에 부딪히며 제 심장을 찌르듯 울렸습니다. 제 가슴은 요동치듯 뛰었고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참고 있던 아이가 드디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소연의 눈물이 음식 위에 똑똑 떨어져 전 붙이던 철판 위에 떨어져 기름과 함께 지직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는 그 물방울이 마치 소연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제사상보다 제 가족이 더 중요해요. 아이랑 제 삶이요. 근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 말에 부엌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아침 햇살마저도 부엌 한가운데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그 공간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명절의 피곤함이 아니라 소연의 전 삶이 짓눌린 비명이었단 걸요. 내 앞에 서 있는 건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 한 아이의 엄마, 그리고 제 옛 모습과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쩍 갈라지듯 아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깨닫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어간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목소리가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쇳부치가 싱크대에 부딪히며 짤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제 심장을 찢어내는 듯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소연아.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마르고 갈라졌습니다. 혀끝이 떨려 제대로 발음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번쩍 저를 향했을 때 저는 숨을 삼키며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랬다. 짧은 네 글자가 부엌에 가라앉자 소연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놀람과 의아함, 그리고 아직은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더는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처럼 나도 20살에 시집 와서 명절마다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어.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도 아무도 고맙단 말을 안 해줬지.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 그냥 참고 또 참았어.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 내 목소리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내듯 말했고 그때마다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제 눈앞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손끝이 갈라지던 겨울, 불 앞에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던 여름,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그 모든 장면이 겹쳐 소연 앞에 토해지듯 쏟아졌습니다. 소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음을 멈추진 못했지만 제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빛은 제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 세월이 내겐 큰 상처였어. 누구 하나 내 고생을 알아주질 않는 게 그렇게 서럽더라. 그래서 나는 다짐했지. 내 며느리는 나처럼 살게 하지 말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너한테 똑같이 굴고 있었더라.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이 목을 막아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함만 담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제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온기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을 내밀어 소연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젊은 손등 위로 주름진 제 손이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피와 세대는 다르지만 같은 상처와 고통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제 입술이 떨리며 흘러나온 한마디는 그 어떤 고운 말보다도 무겁고 진실했습니다. 나는 네가 버텨주는 게 고마워서 또 무서워서 말을 거꾸로 했다. 내가 네게 준 말이 전부 잔소리였지. 사실은 늘 마음속으로는 네게 고맙다고 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목이 뻣뻣하게 굳어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족 앞에서 눈물 보인 적이 없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 저는 미묘하게 변해가는 빛을 보았습니다. 놀람과 슬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안도감? 그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은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안도한 믿고 싶어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솔직해졌다면 이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었을 거라는 걸. 소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놀람과 위로, 그리고 아직은 조심스러운 믿음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그 부드러운 울림에 제 가슴은 순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숨겨왔던 말들을 더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이런 명절을 지켜줘서 나는 안심했다. 네 덕에 내가 못다한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와보니 그게 네 집만 된 게 아닌가 싶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을 내뱉을수록 목이 꽉 막히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굳어버린 표정이 있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았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눈가의 주름은 젖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낮게 깔린 TV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사이로 천천히 일어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 아이는 소파에 기대앉아 있던 자세를 풀고 조심스럽게 부엌 문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히 무언가를 결심한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뚜렷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저는 본능적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사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제사가 가족을 지켜준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제 지난 세월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힘들잖아요. 저도 알아요. 명절이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아버지가 계셨을 땐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젠 다르잖아요. 어머니도 나이 드셨고 아내도 지쳐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커가고 있고요. 민호는 손을 꼭 쥐었다 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라리 이제부터는 제사 대신 우리가 살아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게 더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길 아닐까요? 그 순간 제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제사 대신 웃음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강하게 지켜온 것이 제사였으니까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심스레 눈가를 닦으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부엌은 또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겁게 짓누르던 서늘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길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안의 고집스러운 목소리가 안 된다, 전통을 버리면 안 된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아이들을 놓친다. 이 가족을 놓친다. 제 눈은 자연스레 소연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그 얼굴은 고단했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이제 제발 멈춰달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건 아내와 아이를 지키려는 한 가장이었고 어머니를 이해하려 애쓰는 어른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네 말이 맞다. 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한다고 믿었을 뿐인데 정작 너희는 짐이 되었구나. 내 고집이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눈물이 제 볼따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 앞에서 절대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살아있는 우리가 더 소중하다. 네 아버지가 계셨다면 나보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그 말이 부엌에 울려 퍼지자 그동안 무겁게 눌려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풀려나갔습니다. 소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민호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제사가 끝났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명절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소연은 제 손을 꼭 붙잡은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제는 억울함보다는 놀람과 위안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숨결이 조금씩 잦아드는 게 제 손바닥에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연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느새 거칠어진 제 손가락 마디가 소연의 부드러운 피부 위를 스쳤습니다. 그 주름진 손길이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소연아,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보며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었다.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지.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억눌린 울음이 아니라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의 눈물을 보니 알겠다. 내가 지켜온 건 집안의 체면이지 너의 행복이 아니었구나. 나는 어머니 노릇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네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고 그 뜨거움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소연의 손등 위에 뚝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제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하고 낮게 부르는 그 목소리엔 서러움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힘주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다. 내가 명절마다 이 집의 무거운 짐을 나 대신 들어줬다. 나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정말 고맙다. 소연은 울음을 터뜨리듯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더 이상 억눌린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된 마음, 받아들여진 마음이 흘려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너는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름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삶은 내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지켜줄 거다. 민호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도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셋은 소파 위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풍기던 기름 냄새도, 거실의 TV 소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멀리 사라지고 오직 우리가 만든 이 순간만이 진하게 남았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가족이 한 마음으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제사라는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온기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즉석에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밥상 위엔 아직 차려지지 못한 제사 음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부쳐진 전이 기름 냄비 옆에 식어가고 있었고, 무채가 담긴 대접은 물기가 빠져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셋이 등글게 마주 앉아 나눈 대화가야말로 진짜 명절상이었으니까요. 민호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긴장된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음 명절부터는 제사 대신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요. 그 목소리에는 확신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국내도 좋고 가까운 해외도 좋고요. 중요한 건 다 같이 웃으면서 보내는 거잖아요. 서연이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분명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아이들도 아마 너무 좋아할 거예요. 명절이 힘든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이 될 거예요. 명절은 쉬는 날, 다 같이 행복한 날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변통을 이렇게 단숨에 바꿔도 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소연이의 붉어진 눈가, 민호의 단단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서 스스로 무너져버린 오랜 고집이 새로운 길을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어깨 위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산산이 부서져 내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제사상 대신 웃음상을 차리고 나물 대신 행복을 묻히고 전 대신 추억을 붙이자꾸나. 그 순간 부엌과 거실을 무겁게 짓눌러왔던 공기가 반숨에 거쳤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이 풀어지며 터져나온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친척들을 불렀습니다. 명절 준비를 함께 나누던 오랜 세월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이 결정을 알리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면 혹시 욕을 먹는 건 아닐까? 다들 등을 돌리진 않을까? 그러나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할 게 따로 있다. 우리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들, 그 웃음을 지켜야 한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하나둘 제 집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제사 도구 몇 개가 남아 있었고, 그것들이 오히려 대화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차를 내어놓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잠시 동안만 웃음 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모간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마침내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 한다.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이내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럼 조상님들은 어떡하려고? 그래도 윗대에서 지켜온 건데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면. 몇몇은 놀란 듯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다 받아내며 꾹 다문 입술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병들고 지쳐가는 모습을 원하시진 않을 거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행복히 사는 게 제일 큰 제사다. 제 말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날 부엌에서 본 소연의 눈물, 민호의 단단한 눈빛, 그리고 제 자신이 흘린 눈물이 제 등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친척은 여전히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눈치였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맞이뻘되는 사촌 동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길일 수도 있지. 솔직히 우리도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힘들었어. 누군가 먼저 말만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떨어지자 여기저기서 숨죽였던 사람들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말 이해한다. 사실은 나도 비슷한 생각 해왔어.
그래, 조상님들 뜻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겠어? 차가웠던 공기가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굳어있던 표정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모두가 한마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세게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은 조상을 기리는 걸 형식에 두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고 며느리와 아들이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바치는 제사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창문을 열어 제친 방 안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맞이한 다음 명절,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제사 대신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히 울직이던 집안은 예전 같으면 기름 냄새와 전 부치는 소리로 가득 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 아침은 달랐습니다. 집안에는 전기밥솥 대신 캐리어 굴러가는 소리, 전 부치는 냄비 대신 아이들이 들썩이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이 자기 가방에 꼭 챙겨온 장난감을 꺼내 보여주며 소리치고, 소연은 비행기표와 여권을 확인하느라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차에 짐을 싣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아침인데도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뜨겁게 끓는 기름 냄새도, 전 부치는 치직 소리도,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재촉하는 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빈 자리를 대신 채운 건 캐리어가 구르는 소리와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명절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공항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마다 여행을 떠나려는 가족, 연인, 친구들로 북적이었지요. 그 속에서 제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공항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서로를 쫓고, 때로는 달려와 제 손을 잡고는 "할머니, 비행기 언제 타요?" 하고 물었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의 가방을 챙기느라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전날 밤 새벽까지 전을 부치느라 지쳐있던 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사라지고 얼굴 가득 설레임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겐 참 낯설고도 기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제 옆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늘 부엌에서 들려오는 제 목소리와 며느리의 억눌린 한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건 아내와 아이를 지키려는 한 가장이었고 어머니를 존중하는 성숙한 아들이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명절에 공항에 서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근데 기분 참 좋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상님들도 우리를 보시며 흐뭇해 하실 게다. 아, 저렇게 다 같이 웃으며 사는구나 하고 말이다. 그 순간 소연이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앞에서 울며 하소연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기름에 데인 손등을 감싸주고도 웃음으로 버텼던 모습. 부엌에서 무너져 내리며 저 힘들어요 라고 처음 고백하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 가슴은 뭉클하게 저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꼭 감싸주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내게 준 선물이 더 크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버텨준 덕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젠 내가 웃을 차례다. 그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호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한도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탑승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손을 잡고 게이트를 향해 걸었습니다. 손주들이 앞장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비행기 보러 가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활주로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새 길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의 뜨거운 기름 냄새 대신 활주로 위로 뻗어나가는 시원한 바람이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무겁게 내려앉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제사라는 긴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명절은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웃는 날이다. 전통은 기억 속에 남겨두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가장 큰 제사로 삼자.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그날 이후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명절은 제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이 한데 모여 웃을 수 있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이 지쳐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보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웃음을 지키는 게 더 큰 효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제사 대신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 위에서 진짜 조상님들도 함께 웃고 계시리라.